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14. 네, 예, 어디 읽을 차례이죠? 15편이요. 음, 예, 두 문단씩 읽어 주세요. 15편이요. 아, 15편이에요? 네. 아, 이게 끝났군요. 어, 일곱 조우주. 처음부터 읽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15편, 일곱 초우주. 우주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관련된 한 우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성격자들을 상대하고 그가 성격자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협동하는 창조자로서 관련된 한 우주들은 창조 아들과 창조 영들의 공동 통치를 받으면서 지역화되고 개별성을 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관계된 한 하보나 바깥에는 사람이 사는 우주가 꼭 일곱 있으며 이 일곱 초우주는 하보나 이후 첫째 공간 수준의 궤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일곱 으뜸영은 가운데 섬으로부터 바깥으로 영향력을 방출하며 이렇게 광대한 창조를 하나의 거대한 바퀴로 만든다. 그 바퀴의 중심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이요. 바퀴의 일곱 살은 일곱 으뜸형의 빛이요. 가장자리는 대우주의 바깥 지역이다. 우주가 창조되어 물줄아 아는 초기에 초우주를 조직하고 다스리는 일곱 가지 계획이 세워졌다. 하보나 이후의 첫째 창조는 굉장한 일곱 구역으로 나누어졌고 이 초우주 전부들의 본부 세계가 설계되고 지어졌다. 현재의 행정 계획은 거의 영원 시절부터 있어 왔고 이 초우주의 통치자들은 마땅히 옛적부터 늘 계시니라 부른다. 누가 더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영원부터 늘 계시니하고 옛적부터 늘 계시니하고. 영원부터 계시니? 네? 영원부터 영원부터 계시니가 늘 계시니요? 예. 영혼은 그 절대 숫자라고 그러나 자연수가 아니고 그래서 거꾸로 아무리 끝까지 가봐도 영원 시절부터 있으니까 상일이 없죠. 옛적부터 늘 계시니 10억, 10억 명, 10억 명, 10억 분 나이가 없어요. 생일도 없고 그 다음에 생일이 있는 존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옛적부터 늘 계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옛적이라는 여기 거는 이제 시공을 전제로 하는 거네요. 옛적이라는 거는 예, 시간을 그렇죠.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예, 시간 중에서 제일 옛적인 거고 그 영어는 뭐 시간을 벗어난 그렇죠. 개념이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 여기 음, 두 구역이 영혼의 세계하고 시공 세계하고는 연결이 돼 있지가 않아요. 여기 창조하더라고 창조영이요. 예, 요거는 어떤 쪽이에요? 그냥 우주를 관할하는 영들이에요? 아들과 영이요? 창조 아들하고 창조 영은 응.
예를 들면은 어, 신혼 부부 같아요. 막 결혼해서 전혀 그 섹스나 무슨 성경 뭐 이런 거 개념하고 동떨어져서 음, 어, 새로운 지역 우주를 개시할 때 음, 창조 아들하고 창조 영이 어, 어느 저쪽 바깥에 멀리 나가 보니까 어, 땅도 비옥하고 우주를 하나의 지역 우주를 개시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와서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다고 허락을 맡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한테서 오케이를 받아야 돼요. 영어로는 그 사인 오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가됐다. 오케이. 인가한다. 승인한다. 뭐 이런 언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어, 펄시아 팀 삼품 천사들이 뒤따라가죠. 왜냐하면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지옥 우주를 개시하는데 시중을 들을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털시아 핌을 어, 빌려 갖고 와요. 예. 어디서? 다른 우주에서? 누가 하든 그거를 인가를 해준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가 그걸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가를 받으면 이 트러시아핌 삼품 천사들을 100명인가 1000명인가 대동해가지고 그 지옥우주 위치로 가서 창조 활동을 시작해요. 성경? 예, 우주를 시작하는 거죠. 새 예, 우주를. 예. 새 지역에 그러니까 이조 시대 보면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한테 어디에 가서 당신은 어느 고을에 가서 사또 노릇을 하시오 하고 그러면 단촐하게 챙겨가지고 그 지역까지 가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새로운 지역 우주를 어, 창조해도 좋다. 그러나 절대자들한테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이런 언지를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떠난 게 4천억 년 정도 된다 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주를 시작한 분. 아니 네바돈 지옥우주 미가엘이 다스리는 다스린. 지옥우주를 창조하라. 거기다 씨를 뿌려도 괜찮다라고 인가를 얻어서 거기 가서 개시한 게 씨 뿌리기 시작한 게 4천억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네들이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 숫자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어, 현대의 물리학 천체 애스트로피지시스트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온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게 그 빅뱅 이론을 구성하는 요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로 작년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은
베이비 갤럭시들이 그냥 대충 간단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어, 그 베이비 갤럭시가 아니고, 나이가, 나이가 뭐 10억 년밖에 안 됐는데, 10억 년도 안 됐을 거예요. 베이비 갤럭시들이 그 사진을 찍어 온 걸 보니까 아주 근육질이 그냥 대단하고, 어, 요즘에 있던, 요즘에 생긴 갤럭시보다 더 덩치가 크고 그런 갤럭시들이 한 다섯 개인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한쪽은 어, 이거 빅뱅 시오리가 틀렸다. 이거 다 하나도 안 맞는다. 또 일부는 뭐 이론은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예외가 있는가 보다. 이걸 어떻게 다시 두드려 맞힐까? 지금 작업이 한창 바쁘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창조아들, 창조영이 그런 거를 저기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자손을 이렇게 퍼치고 그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인간, 우리 같이 이런 인간 세계 이런 학원대는 틀린 거죠? 그 세계는. 그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스를 생각하면 그거는 다 틀렸고 왜냐면 이제 어, 이상한 어, 오관이나 무슨 이런 거가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영하고 창조아들이 지금 내받은 지역 우주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창조하는 존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총사령관이에요. 첫째로 첫째 마다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 아들 또 수백만 명 만들고 또 보론다덱 아들도 만들고 또 라노난덱 아들도 만들면은 라노난덱 아들은 체계 군주라든가 행성 영주 이런 직업을 직함을 받아요. 어, 그리고 또 천사들 창조영이 혼자서 어, 천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창조아들은 많은 영 혼자서 낳는 게 물질 아들 아담과 이브를 낳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우주 지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뭐 이렇게 해서 살림을 꾸리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4천억 년 전에 일어났다. 그죠? 빅뱅 이론보다도 시간만 계산한다면 시간적으로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이렇게 밑에 이 편에서 보기에는 그냥 창조주 격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 지역에 음, 한해서는 미가엘하고 창조형이 창조주예요. 거의 하나님 격, 그죠? 공동 창조주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 인가를 받아서 둘이 같이 창조형하고 창조딸하고 창조 아들하고 창조 딸하고 둘이 같이 시작해요. 그래서 공동 창조자라고 부르죠. 또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초우주들에 관한 광대한 양의 지식에 관해서 나는 너희에게 별로 일러주기를 바랄 수 없지만 이러한 영역의 두루 물질적 영적 물력을 총명하게 통제하는 한 기법이 작용하며 거기서 우주 인력의 존재는 장엄한 힘으로 완전히 조화되어 작용한다. 먼저 초우주 영토의 물리적 구조와 물질 조직에 관하여 적당한 관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를 다스리는 영적 정부, 그리고 이 일곱 초우주에 두루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이 사는 수많은 행성에 거하는 의지를 가진 인간의 지적 승진을 위하여 마련된 놀라운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파악할 준비가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질문 있습니까? 이 요즘에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사진을 자꾸 여기저기서 찍어 오는데 어, 이 사진 중에서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으면은 그게 랜덤, 그거 영어로는 랜덤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이나 중국어, 일본어로 그 딱 마음에 드는 번역이 없어요. 그거를 난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에서부터 뭐 1000억까지 숫자를 그냥 다 집어 이 볼에다가 적고 똥 구체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이 공들을 아, 검무 봉투 속에 넣었다가 빙글빙글 돌리면서 아무거나 하나씩 뽑는 거. 예, 그러면 나오는 숫자가 난수예요. 랜덤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숫자를 마음대로 뒤다보지 않고 몇 번인가 뒤다보지 않고 손으로 막 휘저어 가지고 공을 꺼내서 이게 몇 번이냐, 요게 난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랜덤으로 우주가 생겨난 게 아니고, 이다 그러는 줄 알고. 에, 그 일종의 조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누가 지적인 존재가 이거를 만들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해요, 물리학자들이. 랜덤으로 뽑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우주에 보면 뭐 저기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소용돌이 치면서 도는데 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어느 앞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싹 달라지죠. 예, 은하계가 이렇게 있으면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고, 우리가 그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편에서 나오면은 아래라고 생각했던 게 위가 되고, 이게 도는 방향이 시계 방향 반대, 시계 반대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갤럭시들이 많은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건 누가 이거 컨트롤하고 있구나라고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까지 점프를 못 한다고 그죠. 물리학자들이. 네. 그래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가서 사진을 어느 행성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뭐 삼각형이 있다. 그럼 삼각형은 랜덤으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플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군가 머리 좋은 놈이 만들었다, 컨트롤했다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아니면은 피라미드 모형으로 생긴 게 어느 화성이나 어디에 있다. 만약에
아직까지 못 봤지만 또는 시가레트 식으로 그걸 뭐 무슨 무슨 채라고 그러나 하여튼 시가레트 모양으로 뭐가 있다. 사진을 찍어 왔다. 근데 보니까 꼭 시가레트 모양이더라. 그러면 그건 랜덤으로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 플랜하고 생산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갤럭시가 빙글빙글빙글 한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면은 그거가 그러한 조직이 있으면 그게 지적인 존재가 만든 건가? 아니면 랜덤으로 뭐 눈 감고 막 페인트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막 뿌렸더니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가 나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는 갤럭시가 랜덤으로 생겼느냐 아니면은 누군가 머리 좋은 놈이 그걸 컨트롤하고 있느냐라고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아직 점프를 못 해요. 근데 이 유라시아서는 그게 랜덤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질서가 그것도 하나 한둘이 아니고 온 우주에 그러한 갤럭시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거를 지능적인 존재가 이 갤럭시들을 한다, 조직하고 있다. 라는 걸 아직 점프를 못했고, 까지. 거기까지 점프를 못했고, 어, 네, 넘어갑시다.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초우주 공간 수준. 너의 짧은 해로 따져서 100만 년이나 10억 년 동안의 세대들이 얻은 제한된 범위의 기록, 관측, 기억으로 보면 유란시아와 그것이 속한 우주는 모든 실질적 의도와 목적으로 볼 때 하나의 긴 모험, 지도에도 올라있지 않은 채로 새 공간 속으로 텀벙 빠지는 모험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유버르사의 기록에 따르고 더 오래된 관측과 일치하며 우리 계급의 폭넓은 경험 및 계산과 조화된다. 이를 비롯하여 다른 조사에 기초하여 결론을 얻은 결과로서 우리는 우주들이 질서 있고 훤히 알려지고 완전히 통제된 행렬 속에 끼어 있고 이 우주들이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과 그가 거주하는 우주의 둘레를 당당한 위험 속에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초우주가 커다란 타원, 거대하고 길쭉하게 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지 오래된다. 너희 태양계를 비롯하여 다른 시간 세계들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공간으로 곤두박질하고 있지 않다. 너희 체계가 속하는 지역 우주는 중앙 우주를 둘러싸는 광범위한 길 주위에 분명하고 잘 알려진 행로, 시계바늘 반대 방향의 행로를 따르고 있다.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너희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궤도를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우주의 길은 도표에 잘 표시되어 있고 초우주의 별 관측자들은 이를 샅샅이 알고 있다. 이 유란시아서에는 갤럭시들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가, 모양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어딘가에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갤럭시가 그 별들이 여기저기 그 뿌옇게 구체형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요. 은하계가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그걸 글로뷸라 클러스터라고 그러나 하여튼 내가 물리학은 뭐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형체가 별로 없고 그냥 뿌옇게 공, 공을 공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게 처음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빙글빙글 도는 이런 형태가 생겨가지고 바드 갤럭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운데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고 그걸 돌리면은 돌리면은 모양이 바드 갤럭시라는 모양이 생겨요. 그 물론 왼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바른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시계 바늘 방향 아니면 또 시계 바늘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것도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그 깊숙이 갤럭시를 뚫고 가서 봤는지 아니면 앞에서 봤는지 따라서 방향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눈 거지만 실제는 다 마찬가지라고 빙빙 도는 건데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먹으면은 이 바 가운데 있는 막대기 같은 게 더 세져 가지고 두 개, 그 소용돌이가 하나가 아니고 꼭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형으로 발전되는데 천체 물리학자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바드 크리스탈에서 소용돌이 같은 바드 갤럭시에서 소용돌이 그걸 뭐라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소용돌이 같이 생긴 은하계 말고 이 공 모양으로 된 게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그걸 아직 몰라요. 공 모양이 바드 갤럭시에서 바드 갤럭시가 됐다가 또 더 진보돼 가지고 울퉁불퉁한 그 별의 흐름이 두 개가 생겨요. 모든 은하가. 이제 근데 요거 두 개는 아는데 공 모양이 처음인지 아니면 맨 끝인지 그거를 잘 모른다고. 지구의 아니 물리학자들이 나도 모르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지. 내 말을 100% 믿지는 마세요. 각자 검증을 해보시고.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쓴 것이 1934년 그러니까 예비 논문을 보내줄 때부터는 1924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 논문을 쓸 당시 1934년 당시 또는 그 전 한 10년 전서부터 1924년서부터 그 당시에 기록에는 이 유라시아서의 그게 굿 example인데 네뷸라 네뷸라를 성운이라고 번역하죠. 네뷸라하고 갤럭시하고 구분을 잘 못했어요. 천문학자들이 아직 이걸 이 두 가지를 동의어로 사용했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바드 갤럭시라는 천문학자들이 바드 갤럭시라고 그러는 거는 이 책에서는 바드 네뷸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둘을 물리학자들이 옛날에는 혼동했다가 차츰차츰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갈라놓았다. 성우는 그냥 점 찍은 천체들이 점 찍은 것 같이 뭉쳐 있는 거를 성운이라 그러고
갤럭시는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는 어, 그 뼈다구 같은 게 있어요. 포유동물이 이렇게 갈빗대가 있는 것처럼 모양이 잡혀가는 걸 보고 있는 거. 은하계는 그 소용돌이 흐름이 꼭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긴 도는데 결국 쫓아가 보면은 그 뿌리가 두 개의 흐름이 중심에서 흘러서 나와요. 오케이. 질문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절 읽을 차례. 아, 너무 내려갔나? 유란시아는 한 지역 우주에 완전히 조직되지 않은 한 초우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너희의 지역 우주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수많은 물리적 창조 바로 곁에 있다. 너희는 비교적 요즘에 생긴 우주들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미지의 지역으로 지도에 없는 공간으로 사납게 곤두박질하거나 눈 감고 휙 뛰쳐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초우주 공간 수준에서 질서 있고 예정된 길을 따르고 있다. 너희의 행성 체계나 그 전신이 오랜 세월 전에 지나갔던 바로 그 공간을 너희가 지금 지나고 있다. 먼 앞날에 언젠가 너희의 행성체계 아니면 그 후계자들이 너희가 지금 아주 빨리 돌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공간을 다시 지나갈 것이다. 이 시대에 유란시아에서 방향을 따지는 대로 제1초우주는 위대한 근원 중심들의 파라다이스 거쳐 및 하보나 중앙우주의 대체로 맞은편에 동쪽 방향에서 거의 정북 방향으로 빙 돌고 있다. 이 위치는 서쪽에서 그와 대칭되는 위치와 함께 시간 세계의 구체들로부터 영원한 섬에 이르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접근이 된다. 제2초우주는 북쪽에 있고 서양 회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제3초우주는 남양의 돌진을 인도하는 부분을 이미 돌았고 현재 큰 공간 행로의 가장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제4초우주는 비교적 곱게 남쪽으로 비행하고 있고 그 전진 지역은 지금 위대한 중심들에 대하여 충이 되기에 가까워진다. 제5초우주는 마물의 중심 건너편 자리를 거의 떠나고 있고 동양 회전을 하기 직전에 곧은 남양 행로를 계속하고 있다. 제6초우주는 남쪽 곡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를 너희 초우주는 거의 지나가 버렸다. 질문 있습니까? 그림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 우주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게 볼 때 명확하지 않아가고 모르겠어. 여지라. 이 사지타리우스는 이제 궁수 자리라고 그러죠. 이 활을 쏘는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아마 그리스 사람들이 궁수좌 이렇게 별 집단을 불렀는데 지금
지금 보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니터 화면이 이게 3대4라든지 뭐 5대12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동서 방향으로 길고 그래서 일곱 초우주 방향을 그대로 설명하려면 이거를 90도 방향을 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가 정동쪽이 정북이 돼버려요. 예, 그래야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일 초우주가 있고 이 동쪽이 정북이에요. 그 다음에 제3을 얘기했던 제2 초우주, 제3 초우주, 제4 초우주 이거를 눌러볼까? 제 초우주, 제6 초우주, 예, 제7 초우주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을 볼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제7 초우주, 제6 초우주 이런 식으로 물질 덩어리를 하나의 구체처럼 표현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위치나 뭐 이런 거를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지 제7 초우주가 갤럭시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 그 얘기는 안 해요. 하나의 단체가 돼서 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에너지 양이 똑같이 일곱 등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초우주들이 다 그냥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접해 붙어 있다고. 있죠? 예, 여기 다 붙어 예, 있어요. 예, 그냥 그 예. 별들이 점점 수많은 점으로 구성돼 있고 각 점은 스타 항성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그 파우더 같은 걸로 그냥 베이킹 뿌려놓은 거, 소다 같은 걸 확 뿌려놓은 거 같다고. 쌀가루 뿌려놓은 거. 예. 예, 쌀가루 같은 거를 뿌려 놨다고 보면 되는데 쌀가루가 아니고 그게 서로 끈적끈적해서 뭉쳐져 가지고 꽉 뭉쳐지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서로 인력 때문에 당겨 어, 서로 당기면서 또 전체는 파라다이스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제1 바깥 공간 수준, 제2 수준, 제3, 제4까지 물력 조직자들 또 여러 우주를 조직하는 데 관련된 존재들이 에, 바깥 공간 지역에서 바쁘다.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느라고. 새로운 우주를 저기 앞으로 미가엘들한테 또 보여주느라고. 아, 예. 이거는 뭐예요? 저기 이거는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빛이 보이는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별빛. 아니 입체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에. 예, 여기 이것만 그려놓으면 납작하잖아요. 음,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은 음, 상천사 슈퍼네핌이 파라다이스 멀리서 여기 파라다이스는 납작하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봤으니까
파라다이스에서 멀리 어, 검은 인력제띠 안쪽에서 아니 바깥쪽이지 바깥쪽, 바깥쪽에서 하나에서 바깥쪽. 파라다이스 방향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곱 초우주가 보인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제일 외계 수준, 제2 외계 바깥 우주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링 반지 같은 고리가 네 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각 덩치 하나가 이 초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그래요. 바깥 우주가. 음,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의 네바돈 지역 우주는 제7 초우주 오르본턴에 속하고 그것은 초우주 1번과 6번 사이에 도는데 초우주 공간 수준의 남동쪽 구분 곳을 돈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오늘날 유란시아가 속하는 태양계는 남쪽의 커브 둘레를 돌아서 지나간 지 몇십억 년이 되며 그래서 너희는 지금 막 남동쪽 굽은 곳을 지나서 길고도 비교적 곧은 북쪽 행로를 통하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셀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오르본토는 거의 곧은 이 북향 행로를 따를 것이다. 유란시아는 너희 지역 우주의 경계지를 향하여 썩 바깥에 나와 있는 한 체계에 속한다. 지금 너희 지역 우주는 오르본턴 가장자리를 거쳐가고 있다. 너희를 지나서 또 다른 우주들이 있지만 위대한 근원 중심에 비교적 가까이서 큰 궤도 둘레를 도는 물리 체계들로부터 너희는 공간 속에 멀리 떨어져 있다.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초우주의 조직, 오직 우주의 아버지만 공간에서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위치와 실제 숫자를 알고 이들 모두를 이름과 번호로 부르신다. 나는 이미 사람이 살거나 살 수 있는 행성들의 어림수만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지역 우주는 지적 생명이 살기에 적당한 세계를 다른 지역 우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된 지역 우주들이 모두 조직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내가 제시하는 어림수는 오로지 물질 창조가 얼마나 거대한가, 얼마큼의 개념을 주기 위한 것이다. 대우주에는 7초우주가 있고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체계. 초우주 정부의 기본 단위는 사람이 살거나 또는 살 수 있는 약 1,000개의 세계로 이루어진다. 타오르는 태양, 추운 세계, 뜨거운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는 행성, 인간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다른 구체들은 이 집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생명을 부양하는 데 적응된 이 일천 세계를 한 체계라 부른다. 그러나 젊은 체계에는 이처럼 사람 사는 세계들 수가 비교적 적다. 한 행성 영주가 사람이 사는 각 세계를 다스리고 본부로 쓰이는 건축된 구체가 각 지역 체계에 있으며 한 체계 군주가 이를 다스린다. 이 별자리 100 체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 약 10만 개, 100 체계가 한 별자리를 이룬다. 건축된 본부 구체가 각 별자리에 있고 최고자인 보론다덱 아들 세 분이 이를 주관한다. 각 별자리에는 또한 관찰하는 늘 충실한 이가 한 분 있으며 그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3. 지역우주 100별자리가 한 지역우주를 구성한다. 웅장한 건축된 본부 3개가 각 지역우주에 있고 동등한 미가엘 계급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이를 다스린다. 각 우주는 늘 하나되니 한 분이 계시는 축복을 받으며 그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표이다. 4. 소구역 100 지역 우주는 초우주 정부의 한 소구역을 구성한다. 소구역에는 놀라운 본부 3개가 있고 거기서 그 통치자, 요즘부터 늘 계신 이들이 소구역의 사무를 돌본다. 각 소구역 본부에 요즘부터 늘 계신 이가 3분 계시며 이들은 최상 삼위일체 성격자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5. 대구역 100 소구역이 한 대구역을 이룬다. 화려한 본부가 각 대구역에 마련되어 있고 최상 삼위일체 성격자인 늘 완전한 이 3분이 대구역을 주관한다. 6. 초우주 10 대구역이 한 초우주를 구성한다. 각 초우주에는 거대하고 영화로운 본부 3개가 있고 옛적부터 늘 계시니 3분이 다스린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대우주 7 초우주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대우주를 이루며 대우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약 7조의 세계와 건축된 구체들 그리고 존재들이 거하는 10억 개의 하보나 구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7 으뜸 영이 초우주들을 파라다이스로부터 간접으로 거울작용으로 통치하고 관리한다.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이 하보나의 10억 세계를 직접 관리하고 그러한 최상 삼위일체 성격자 한 분이 이 완전한 구체들 가운데 하나를 주관한다. 파라다이스 및 하보나 구체들을 제외하고 우주를 조직하는 계획은 다음 단위들을 고려한다. 초우주 7, 대구역 70, 소구역 7천, 지역우주 70만, 별자리 7천만 맞나요? 맞아요. 지역체계 모르겠는데요. 그다음부터 네. 70억 70억. 70억 분야. 사람이 70억.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 이게 7조겠죠? 예, 7 초우주는 각자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한 체계가 포함하는 숫자는 대략 1000세계, 한 별자리 10만 세계, 한 우주 1000만 세계, 한 소구역 10억. 10억 세계, 한 대구역 1000억인가요, 그럼? 1000억이, 1000억 10억, 세계, 한 100억. 초우주 1조 세계. 이 모든 추정치는 기껏해야 어림한 값이니 새로운 체계들이 항상 진화하며 한편 다른 조직들은 일시적 물질 존재 단계를 지나버리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수메르 사람들한테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로마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전부 이거를 숫자를 다 적어야 돼요. 2천만 하면 2천만이라는 거를 단위를 전부 적어야 된다고. 근데 바빌로니아에 정착 원래 살던
수메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3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자는 둘이라는 뜻인데 그 위치에 따라서 2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수메르 사람들이 발명해냈어요. 그걸 나중에 수메르를 침략한 이제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걸 배워갖고 나중에 중국하고 로마가 무역을 하면서 예,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숫자 잊어버렸다. 쓰는 거. 예, 숫자 세는 방법을 예, 저희가 이게 네. 지금 숫자 쓰는 거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예, 이것이 수메르로부터 왔나요? 아라비아 사람이 수메르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사실 왜냐하면은 교수님 말씀같이 이게 6세기에 하나하나 이거 적어 놓으려면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게 예, 숫자로 이렇게 예, 표시하니까 로마 예, 숫자를 굉장히 로마 숫자를 쓰면은 9라는 거를 말을 못하고 10에다가 2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IX로 표현이 돼요. 10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예, 10에다가 예, 이쪽으로 하나를 이렇게 붙였구나. 예, 그랬어요. 왼쪽으로 하면 근데 빼나가고. 아랍 사람들이 그걸 헤지라라고 그러는데 서기 622년에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마디나로 도망쳐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시 아, 정복하죠. 음. 예,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 침공해버려요. 그래서 스페인이 아랍 사람들 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로마 사이에 무역하는 거를 가로채가지고 뜯어먹고, 예, 먹었어. 뜯어먹었다고. 또 좋은 예, 이상할 말. 아니, 길을 막고 아, 자유로운 무역로를 막고 중간에서 이득을 챙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 이득을 챙겼다. 그래서 웬만한 그 그리스 시대의 여러 책들, 네. 철학자들이 쓴 책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양쪽에 로마 사람들의 기록하고 그리스 사람들의 기록, 그다음에 또 동쪽으로 차이나하고 중계를 하면서 그 그리스 문화를 어, 다시 찾아낸 거예요. 아, 그래서 옛날 기록들이 없어진 것들을 다시 찾아냈고, 그게 나중에는 그건 누구냐?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르네상스가 1517년 종교개이고, 르네상스는 그거보다 몇 년 앞서요. 뭐 거의 같은 때지. 음. 그게 이 그리스. 르네시타가 다시 태어난 리버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 다시 탄생한다. 그리스 문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물려받고 엘지브라라는 게 대수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거를 아랍 사람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이 숫자 표현하는 방법을 수메르에서 배운 거예요. 아, 이게 로마 사람처럼 미련하게 이거 10억 조 3,800만 뭐 이거 다 적지 않고 그냥 이 숫자만 나란히 쭉 적어 놓으면 아, 이게 3,600만이로구나. 뭐 이렇게 알아. 금방 알 수 있다. 금방 알 수 표현하게 표현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 재는 것도 60진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쓴 네. 수메르 사람들이 60진법, 섹사제시멀 시스템. 우리 현대인은 10진법을 쓰죠. 데시멀 시스템을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데시멀 시스템을 쓰고 컴퓨터에는 바이너리 시스템을 쓰고 그 다음에 시간 계산할 때는 섹사제시멀 시스템을 써요. 그래서 섹사데시멀? 섹사제시멀 그게 60이란 섹사진타가 라틴어로 60진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계산할 때는 1시 59분 뭐 1시간은 6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요 방법을 수메르 사람한테서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간단히 적을 수 있어요. 수메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내가 꼭 꼬집어서 어디서 왔다는 얘기는 못하고 이제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내 짐작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삼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도주박. 생겼고 티그리스강은 삼자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강이 만나려다가 다시 퍼지고 다시 만나려고 그러는 지역에 왼쪽에 바빌론이 있어요. 바빌론, 예, 제국의 거기에 동산. 둘째 동산이 있던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려고 하는 곳은 바다에 가깝겠군요. 내려와서. 결국은 이 밑으로 하류를 내려가면서 다시 만나서 그게 메소포타미아 하양가로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비옥한 지역에서 행성 영주가 이루려던 목표, 사람을 농사꾼으로 사냥 그만하고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어야 사람들이 같이 붙어 살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인간관계가 임프루브 되고 사냥꾼은 자기 혼자만 잘나서 혼자 먹을 치우고 혼자 먹어치우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내일 문화가 문화가 발전이 없어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게 글자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지금 화면이 너무 커요? 글자가 아니, 크게 나온다네요. 이준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예전이랑 똑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거 뭘 좀 조작을 잘못했는가 보네요. 전 선생님은 그, 올라갔다 내려왔다 화면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줄이시면 아니, 저만 그런가 봐요. 그냥 예, 읽으시면 될 것 오케이.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예. 그 옵션에서 그 화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예, 뭘 눌러볼게요. 제가 네. 해볼게요. 3. 오르곤톤 초우주. 유라시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별 있는 지역들의 거의 대부분은 대우주의 제7지역, 오르곤톤 초우주에 속한다. 별이 많은 광대한 은하수 체계는 오르곤톤의 중앙 핵심을 대표하고 대체로 너희 지역 우주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태양, 공간의 어두운 섬, 이중성, 공 모양의 성단, 별구름, 나선형과 기타 성운으로 이루어진 이 큰 집합은 수많은 개별 행성들과 함께
시계처럼 길어진 동그라미 집합을 이루며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진화 우주들의 약 7분의 1이다. 유란시아의 천문학적 위치로부터 큰 은하수에 가까이 있는 체계들의 단면을 꿰뚫어 보면 너희는 광대한 길쭉한 평면, 넓이가 두께보다 훨씬 더 크고 길이는 넓이보다 훨씬 큰 평면에서 오르본톤의 구체들이 여행하는 것을 관찰한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림을 아, 보여주고.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어.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음. 그래서 프라이드 에그, 음. 달걀을 깨가지고 음. 프라이드 에그를 만들려고 그러면 가운데 노른자가 볼록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음. 이 스토브 맨 위에서 프라이팬에 있는 계란을 볼 때는 흰 자위는 동그랗고 그 속에 노란 자가 들어가 있다고. Another 위에서 볼 view. 때는. 근데 눈높이를 위로 하지 말고 옆. 여기 이 프라이팬을 이렇게 올려서 눈높이를 올려놓으면은 가운데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없어요, 그림. 네, 이게 가운데 노른자가 볼록하게 조금 올라와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흰자가 있을 땐 내려가지. 그런 모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볼까? 질문 있습니까? 음. 가보셔도 돼요. 음.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른바 은하수를 지켜보면 하늘이 한 방향에서 볼 때 오르본톤의 별의 밀도가 비교적 높아지지만 한편 양옆 어느 쪽에서든지 그 밀도가 낮아짐이 드러난다. 우리의 물질적 초우주의 주요 평면에서 멀어지면 별과 기타 구체들의 수는 줄어든다. 관찰하는 각도가 좋을 때 최대 밀도를 가진 이 영역의 몸통을 꿰뚫어 볼 때 너희는 신이 거주하는 우주와 만물의 중심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유란시아의 천문학자들은 오르본톤의 10개 분할 구역 가운데 8개를 대체로 확인하였다. 나머지 둘은 따로 구분하기 힘든데 너희가 이 현상을 어쩔 수 없이 안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진 공간의 위치에서 오르본톤 초우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너희는 제7은하의 10개 대구역을 즉시 알아볼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8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리학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게 저거다, 저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 소구역의 회전 중심은 엄청나고 짙은 궁수자리 별구름 속에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 지역 우주 및 그와 관련된 창조들이 모두 이 둘레를 움직이며 이 광대한 궁수자리 종속 은하 체계의 맞은편으로부터 너희는 굉장한 별 소용돌이에서 솟아나오는 2개의 큰 별 구름의 흐름을 관찰할지 모른다. 너희의 태양과 그와 관련된 행성들이 속하는 물리적 체계의 핵심은 옛날 안드로노버라는 성운의 중심이다. 한때 나선형이었던 이 성운은 너희 태양계의 출산에 따르는 사건과 관련된 인력의 교란으로 인하여 조금 일그러졌는데 이 사건은 한 커다란 이웃 성운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일어났다. 거의 충돌에 가까운 이 사건은 안드로노버를 어느 정도 공 모양의 집합체로 만들었지만 두 줄로 이루어진 태양들,
및 그와 관련된 물리적 집단의 행렬을 전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다. 너희 태양계는 지금 일그러진 이 소용돌이의 한 팔에서 상당히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며 그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별 흐름의 가장자리를 향하여 거의 가운데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네, 이게 소용돌이의 한 팔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팔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팔 두 개는 그 이전에 막대기, 이걸 bar 갤럭시라고 그러는데 그 막대기의 위쪽하고 아래쪽 이 허물어져 가지고 두 개의 행렬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궁수자리 구역과 오르본톤의 모든 다른 구역 및 분할 지역들은 유버르사 둘레를 돌고 있다. 유란시아의 별 관측자들이 겪는 혼란 중에 덜어는 다음의 몇 겹의 회전 운동으로 생기는 착시와 상대적 왜곡 때문에 일어난다. 1. 유란시아가 그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 2. 예전의 안드로노버 성운의 핵심 둘레를 도는 너희 태양계의 회로. 3. 안드로노버 별 집단 그리고 관련된 성단이 네바돈 별 구름의 회전 및 인력의 복합 중심을 도는 것. 4. 네바돈의 지역 별구름 및 그에 관련된 창조들이 그 소구역의 궁수자리 중심을 빙 도는 것. 5. 궁수자리를 포함하여 일백 소구역이 그 대구역 둘레를 도는 것. 계속 읽을까요? 예, 6. 오르본턴의 유버르사 본부 둘레를 10 대구역이 소용돌이 치며 도는 것. 이것을 이른바 별의 떠돌이라 한다. 7. 오르본톤 그리고 관련된 6 초우주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둘레를 도는 것. 초우주 공간 수준에서 시계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행렬.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건 뭐 천문학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텐데. 계속 읽어주세요. 이 몇 겹의 운동은 몇 가지 질서에서 생긴다. 너희 행성과 너희 태양의 공간 행로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며 그 기원에 본래 붙어 있다. 오르본톤이 절대로 시계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유전이며 총우주의 건축 계획에 본래 붙어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게재하는 운동은 복합 기원이 있고 일부는 물질과 에너지를 초우주들로 만드는 구조적 분열로부터 유래하며 일부는 파라다이스의 물력 조직자들의 총명한 의도적 활동으로 생겨난다. 하보나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지역 우주들은 더욱 서로 가까워진다. 회로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이 회로들은 갈수록 더 한층 한층 겹쳐진다. 그러나 영원한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체계, 층, 회로, 우주들의 수는 자꾸 줄어든다. 질문 있습니까? 어디 저쪽 읽어볼까요? 네. 몇 편입니까? 82편 3장이요.
어느 분이 읽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참 옛날의 결혼 반석. 결혼은 사람의 그칠 줄 모르는 번식, 자기를 퍼뜨리는 욕구의 긴장, 늘 있는 생물학적 긴장에 사회적 유기체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짝짓기는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고 사회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는 동안 그에 따라서 짝짓기 관습이 진화했으며 이것이 결혼 제도의 시초이다. 사회 진화가 도덕 관습이 생기는 단계까지 진보하는 곳은 어디에나 결혼이 진화된 제도로서 발견될 것이다. 결혼에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이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터인데 도덕 관습, 곧 짝짓기의 바깥면을 규제하는 법과 그 밖에 남자와 여자들의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관계이다. 사회가 부과한 성 규제에 맞서 개인은 언제나 반항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성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자아의 유지는 개인에게 일이지만 집단이 이를 수행하며 자아의 존속은 사회적이지만 개인의 충동으로 확보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도덕 관습이 생기는 거를 얘기하는데,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한테 조설자가 오잖아요. 예, 근데 도덕 관습이 언제 생기는가? 보통 경우에, 그거를 유라시아서의 다른 곳에 보니까, 어, 말이, 말 표현을 하면은 도덕적인 감정이 곧 생긴대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알면 인간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도덕 개념이 아마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종족 사이에서 보다시피 존중되었을 때 도덕 관습은 성욕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결혼의 기준은 언제나 도덕 관습의 현재 힘, 그리고 국가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함을 가리키는 참다운 지표였다. 그러나 초기에 있던 성 및 짝짓기에 관한 도덕 관습은 모순되고 투박한 규칙들의 집합이었다. 부모, 아이들, 친척, 사회 모두가 결혼의 규제에 이익에 엇갈려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결혼을 높이고 실천한 종족들은 자연히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했고 큰 수가 살아남았다. 원시 시절에 결혼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치르는 값이었다. 아내를 소유하는 것은 탁월의 표시였다. 야만인은 결혼하는 날을 책임을 맡고 성년에 들어가는 표시로 바라보았다. 한 시대에는 결혼을 사회에 대한 의무로 여겼고 다른 시대에는 종교적 의무로 또 다른 시대에는 국가에서 시민을 마련해 주는 정치적 요건으로 생각되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초기의 많은 부족은 훔치는 공적을 결혼 자격으로 요구했다. 후일의 민족들은 그렇게 침공하여 약탈하는 것을 운동 경쟁과 결혼은 경기로 바꿔치웠다. 이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는 1등상, 그 계절의 신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었다.
머리 사냥꾼들 사이에서 젊은이는 적어도 머리 하나를 소유할 때까지 결혼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두개골을 때때로 살 수 있었다. 아내 사들이기가 줄어들자 수수께끼 경쟁으로 아내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흑인의 여러 집단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풍습이다. 질문 있습니까? 한국에는 그런 풍습이 없었나요? 뭐 어떤 거? 수수께끼 뭐 이런 거 남자한테 요구해가지고 답을 맞히면은 그것도 랜덤인가? 한국에는 그런 풍습이 없었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뭐 이상한 수수께끼 뭐 대답하면은 상을 받고 뭐 여자를 준다 그 얘기는 아니래도 상을 받는다. 음. 저는 못 들어봤어. 할머니가 아 계셨는데 손오공 같은 얘기 보면은 어릴 때 뭐 수수께끼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네, 집에는 오래돼서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딴 분들도 없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네, 다 잊어버려서 그런가 보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 응? 말씀하세요. 3.7 읽을 차례인가요? 6 육, 육. 아니에요? 예?6, 진보하는 6절. 3.56을 안 읽은 것 같은데? 아, 예. 그래요? 5절 이거 읽으신 읽었네. 건데. 읽었어요. 예, 5, 6절. 6을 읽었고 7 읽을 차례네. 예. 3.7. 3.7 읽을 차례인가 봐요. 6부터 읽어야 되는 아, 거예요. 6부터 읽으면 6부터 돼요. 읽어야 돼요? 예. 네. 네. 이게 두 개씩 읽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네. 진보하는 문명과 함께 어떤 부족들은 남자들이 겪는 어려운 결혼 시험을 여자들의 손에 넘겼다. 이처럼 여자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남자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 결혼 시험은 사냥과 투쟁,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능력을 포함했다. 신랑이 적어도 1년 동안 신부의 가족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수고하며 그가 얻으려고 하는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랫동안 요구되었다. 아내의 자격은 고된 일을 해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아내는 농사일의 어떤 부분을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내는 것이 요구되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는 더군다나 값이 있었다. 이렇게 그 여자의 생산 능력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요, 질문 있습니까? 요즘도 옛날에는 뭐 아이 순전하게 그냥 뭐 일 중심으로 그냥 아, 일 가치, 중심으로. 능력제네요, 능력제. 네. 가치가 평가됐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네. 여성분. 실력이, 여자도 실력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요즘도 아이 네. 낳는 걸 보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그거는 환경 오염 때문에 아마 그렇겠지. 그랬던 어쨌든 네. 그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일단 뒤집어 결혼하는 씌우는 게 거죠, 여자한테. 아니 잘못은 자기한테 있는데. 아 일단 결혼하고 책정을 했으면 약혼하고 나서는 둘이서 아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웃어? 그럼 아예 안 낳으면 결혼 안 시켜요? 아이 안 낳으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다가 인류가 폭삭하겠다. 아 그렇지. 요즘은 뭐 병원 가면은 뭐 남자가 뭐 정자가 문제가 있네요. 지금 뭐 바로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과학적인 수단도 없었으니까 그래 맞아요. 전부 여자 잘못이죠. 무조건 여자가 뒤집어 쓰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영리한 여자는 다른 데서 아이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 사이에.
짐작을 하고. 원시인은 뭐 이치를 잘 몰라서 그렇죠. 이치를 알아요.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딱 낳아보면 아버지 닮지 않고 저 어느 집 머슴을 닮았다든지 어느 저 스님을 닮았다든지 절에 자꾸 기도하러 가더니 야, 그 아이가 어느 집 스님하고 똑 닮았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본인만 모르고.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옛날의 종족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창피나 죄라고까지 여겼다는 사실은 아이 결혼의 유래를 설명한다. 사람은 결혼해야 하니까 이럴수록 더 좋은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영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이 또한 널리 퍼졌고 이것이 태어날 때조차 때때로 낳기 전에 성별에 달려 있지만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추가된 동기였다. 옛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다. 최초의 중매쟁이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결혼을 협상하려고 고용되었다. 이 중매자들이 죽은 아들과 다른 가족의 죽은 딸의 결혼을 성사시키도록 한 부모가 추천하곤 했다. 이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풍습이 이런 게 있어요. 영혼 결혼 둘 다 결혼하지 않고 죽는 걸 아이, 그렇게 원통하게 생각해요. 아이 일찍 결혼하는 거. 음,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예, 저 대를 잇기 위해서 음, 그 나이가 많은 성숙한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성숙한 군대는 둘째치고 아이를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 누가 읽기로 했나? 전 선생님이 읽어주시던데요. 그런가? 후, 후일의 종족들 사이에서는 사춘기나 결혼하는 보통 나이였으나 문명의 진보에 비례해서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졌다. 사회 진화에서 일찍부터 특이한 독신 계급의 남자와 여자들이 생겨났다. 정상의 성욕이 얼만큼 모자라는 개인들이 이 계급을 시작하고 유지했다. 많은 부족이 신부를 그 남편에게 주기로 된 날 바로 전에 통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신부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허락했다. 이 사람들은 각자 소녀에게 선물을 주곤 했으며 이것이 결혼 선물을 주는 관습의 기원이었다. 어떤 집단에서는 젊은 여자가 자기 시창금을 볼 것이라 기대하였고 이것은 신부를 전시하는 방에서 신부가 선교 서비스에 대한 값으로 받은 선물로 이루어졌다. 아이들을 원했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씨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어떻게 되는? 네? 아니, 선교 서비스를 하는 거는 뭐야? 다른 씨르가 나올 수도 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럴 있지?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래. 네. 저렇게 하면 뭐, 그렇죠. 뭐. 음. 그리고 티벳의 그 라마성들도 뭐, 거기도 풍습이 결혼하기 전에 그 라마성들하고 음. 초야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결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마성들의 시를 받은 남아신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달라이 라마, 음. 달라요. 티베트에서 티베트에서 티벳. 희한하네. 그건 뭐 꼭 먹고 안 먹고 일은 안 하고. 그러나 인생을 무척 인조이하게 생겼네.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달라이 라마가 환생 없다고 음, 어, 얘기한다는데
반성이 없다고. 아니, 자기 저기 집착금을 번다는 것은 뭐 다른 애를 임신해 갖고 간다는 건가? 이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죠. 선물을 달라고 그렇겠지. 근데 뭐 남자들이 공짜로 그러니까 음. 그 늙은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고 늙은 사람들이 그런 이득을 보네. 다 늙어가지고 뭐, 오래 못 살았죠. 그때 우리 음, 지금만큼.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부족들은 젊은 남자를 과부와 늙은 여자에게 결혼시켰고 나중에 호라비가 되었을 때 젊은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곤 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표현한 대로 그들의 생각에 두 젊은이가 짝짓도록 놓아둘 경우처럼 양쪽 부모가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였다. 다른 부족들은 짝짓기를 비슷한 나이에 또래에 제한했다. 어떤 나이 집단에 결혼을 제한한 것이 근친상간 개념을 처음으로 나왔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결혼하는데 아무런 나이 제한이 없다. 어떤 도덕 관습 밑에서는 과부를 크게 두려워했고 과부는 남편의 무덤에서 죽음을 당하든지 자살하도록 허락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배우자와 함께 영이 나라로 간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은 것은 거의 변함없이 살아있는 과부 탓으로 돌렸다. 어떤 부족들은 과부를 산채로 태웠다. 한 과부가 계속해서 살면 대체로 재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여자의 인생은 계속 애도하고 견딜 수 없게 사회의 제한을 받는 인생이었다. 음. 질문 있습니까? 음. 왜 여자들이 산채로 죽었다. 태워? 산채로? 어떻게 죽일 줄을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옛날엔 한번에 그걸 올라간다고 순장이라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한꺼번에 다 죽이는 거 왕들의 경우이지. 보통 사람은 순자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겠죠. 음, 여자 뭐 인권이 없었으니까. 그럼 뭐 여자가 죽으면 사실은 뭐 남편 잘못해서 남편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쁜 뭐 놈들이 나쁜 놈. 옛날엔 뭐 여자는 뭐 그 개체로서의 어떤 괴물이라고 인격체 생각했어.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뭐 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 해가지고 계속 읽어주세요. 옛 시절에는 지금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많은 관습을 장려하였다. 원시의 아내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정사를 벌이는 것을 크게 자랑으로 여기는 일이 뜸하지 않았다. 소녀에게 순결은 결혼의 큰 방해물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 낳을 수 있는 동반자를 남자가 가진 것이 확실하니까 아내로서 한 소녀의 바람직함을 크게 높여주었다. 많은 원시 부족은 여자가 아이를 배기까지 연속 결혼을 인가했으며 아이를 가졌을 때 정식으로 결혼식이 거행되곤 했다. 다른 집단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부모가 여자를 돌려받아야 했고 결혼은 취소되었다. 도덕관습은 모든 부부가 아이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음, 여기서 얘기한 건데 음, 그래 확실하지. 안 그러면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만 셋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저 읽어주세요. 이 원시의 결혼 연습은 전혀 방종과 비슷한 데가 없었다. 이것은 다만 진지한 생산력의 시험이었다. 계약하는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입증되자마자 영구하게 결혼했다. 현대 부부가 머리에 뒷전에서 결혼 생활에 온전히 만족하지 않으면 편리하게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할 때 그들은 실제로 일종의 연속 결혼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보다 덜 개화된 조상들이
정직하게 모험하는 위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결혼이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4. 재산 관습과 결혼. 결혼은 언제나 재산, 종교와 가깝게 연결되어 왔다. 재산은 결혼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종교는 결혼의 도덕성을 부과하는 것이다. 원시의 결혼은 투자요, 경제적 투기였다. 불장난하는 일이 아니라 사업하는 문제였다. 옛사람들은 집단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결혼했다. 따라서 집단, 곧 부모와 장로들이 그들의 결혼을 계획하고 추선했다. 그리고 재산 관습이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결혼이 많은 현대 민족보다 초기의 부족들 사이에서 더 오래갔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문명이 진전되고 사유재산이 관습에서 더 인정을 받음에 따라서 도둑질은 큰 범죄가 되었다. 간통은 일종의 도둑질, 남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축에 있었던 법규와 도덕 관습에서 간통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여자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의 권리를 다른 남편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합법적 성관계는 이 기존 재산권에서 생겨났다. 구약은 여자를 일종의 재산으로 다룬다. 코란은 여자들이 열등하다고 가르친다. 남자는 아내를 친구나 손님에게 빌려줄 권리를 가졌고 이 관습은 아직도 어떤 종족들 사이에서 유행한다. 현대 성에 대한 경계심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화하는 도덕 관습의 산물이다. 원시의 남자는 아내를 잃을까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제 재산을 지키고 있었다.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엄격하게 성을 책임지게 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부정이 자손과 상속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문명의 행진에서 아주 일찍부터 사생하는 평판이 나빴다. 처음에는 여자만 관통으로 벌을 받았다. 나중에 도덕 관습은 또래 여자의 상대도 책망할 것을 선포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인 남편이나 보호자인 아버지는 침해한 남자를 죽일 온전한 권리가 있었다. 현대 민족들은 이 관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불문율 밑에서 이른바 정제를 침해한 범죄를 인정한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순결의 금기가 재산 관습의 한 단계로서 기원을 가졌으니까 이 금기는 처음에 결혼한 여자에게 적용되었어도 결혼하지 않은 소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후일에는 보혼자보다 아버지가 순결을 더 요구했다. 처녀는 아버지에게 장사의 재산이었다. 즉 처녀는 값이 더 비쌌다. 순결이 더 요구되자 남편이 되는 자를 위하여 순결한 신부를 적절히 기르는 서비스를 인정하는 뜻으로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치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일단 시작되자 여자의 순결을 지키는 이 생각이 종족들에게 꽉 틀어박혀서 처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녀들을 글자 그대로 장 속에 가두는 것, 실제로 몇 년 동안 잡아 가두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의 기준과 처녀성 시험은 자동으로 전문 창녀 계급을 낳았다. 그들은 태자 맞은 신부, 처녀가 아닌 것이 신랑의 어머니한테 들킨 여자들이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일찍 끝냅니다.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